포럼, 우리 미래 목표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심상영 목사입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70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6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사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김일재 우리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 되시는 김일재 국회의원께서 발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동의와 반론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접점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사회자니까 이거 빼고 하셔도 마스크를 제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국회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한, 그 다음에 특정 집단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과잉입법이다 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어떤 구체적 사유나 거기에 대한 구제 방법, 이런 부분들,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는 물론이고 교육계나 재계에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고 또 선교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는 대중적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정부 입법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19대 국회까지 7번 정도 법안이 발의가 되고 합의가 시도가 됐는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요.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김한길 의원님하고 최원식 의원 등 17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사실 발의자들이 철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기존의 법안하고 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평등법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의당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재정 움직임이 있지만은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등 그 차별 사유하고 영역,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포함한 구제 방법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크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별로 보면은 정의당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론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이번 대선에 출마하시는 후보님들도 보면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님을 제외한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차별 없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한 그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21대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이 법에 관심을 갖고 1년 반 이상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공론화 부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날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나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찬성하는 것들은 일부 재정을 시도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그룹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정치권 차원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사실상 지적하는 그런 토론회는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했고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이런 소수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 작년 11월 25일 경에는 우리 민주당에서 박완주 정책위원장이 민주당 차원에서 또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듣는 토론회를 전개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이 뭔지 이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비롯해서 우리 교계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부분을 과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집어넣어서 다른 사유들하고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유로 집어넣는 게 과연 옳으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007년도에 맨 처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사유를 집어넣어서 제정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적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성적 지향 사유를 제외하고 정부 입법으로 다른 사유들만 열거해서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의당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2007년부터 그 두 가지 사유를 집어넣어서 제정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부분은 사실 법적 판단 이전의 도덕적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적 차원에 보통 법으로 규정을 하려면은 도덕적 부분에서 도덕에 임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를 도덕의 기준 거기에만 머물러 놓지 않고 법적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못하도록 제재하는 강제 규범을 만드는 것인데 이 성소수자 부분에 대한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영역에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도덕적 가치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여전히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그거를 법의 영역을 끌고 갔을 때 가인 입법이 되고 법적 논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화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성소수자나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이런 반대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도 혐오에 해당된다, 이런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할 때 안철수 후보, 금태섭 후보가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금태섭 후보가 안 후보님한테 서울시청 앞에서 키어 축제, 그 광장에서 키어 축제를 하면 시장으로서 거기 참여를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 동의하는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소수자 측에서 이게 차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었고 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판단하기를 그런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혐오적 발언, 성소수자의 혐오적 발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혐오 발언이 되고 만일 처벌의 영역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 성소수자,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대부분의 법이 지금 이 법안에 따라서는 내용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위반한 사람에 대한 그 처벌을 여러 가지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그걸 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은 뭐 당연한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형사처벌을 하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 심지어 입증 책임까지도 전환을 특히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서 성소수자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보호를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도덕적 기준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동성혼 합법화를 찬성하느냐 이리 물어보면은 옛날에는 동성혼 합법화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답변을 하는데요. 요즘은 당연히 동성혼 합법화도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보통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한 3년 내에 동성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영국을 보면은 2010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고 2013년에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대만을 보면은 2016년에 도입이 되고 2019년 3년 지나서 합법화가 됐습니다. 스위스가 최근에 합법화가 됐는데 2020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하고 2021년에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갈수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하고 동성혼으로 나가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이 되면은 바로 동성혼 합법화 부분을 주장하고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입법화 시도는 바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3년에서 5년 지나면은 그게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동성혼 합법화로까지 나가게 됐을 때 우리 전통적인 가족관이라든지 윤리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허용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사람의 사회적 평등이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실천해온 전통이 있고요. 1890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여성의 인권, 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신분사회에서 평등사회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해왔습니다. 한글 보급이라든지
그 해왔던 여러 가지들이 우리 기독교의 지배한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부분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하는 이 법제화를 통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보듬고 우리가 이분들이 차별이나 혐오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큰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소속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시각을 자세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입법이 마련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끌어안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고민을 하면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이분 충분히 알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우려가 되지 않도록 좋은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정말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재 국회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이의나 반론을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재 의원 작년에도 그렇고 차금법 반대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계에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차별금지법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론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강령 제11조에 보면 성평등, 사회적 투자 보호 이 강령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에서 특별히 이거를 공론화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에서 강령에서 소수자 보호 그 다음에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내용은 무언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께서는 차금법 이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강령 민주당 강령 성평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 11조를 개정하는데 이게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보면 지금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만 이제 문제점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 그다음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해결을 안 하면 계속해서 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를 법을 아예 폐지해서 국가인권위까지 없앨 의향은 당에서나 본인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회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찬성론자냐 반대론자냐 저는 반대론자입니다. 아마 우리 300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가 가장 센 반대론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거고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한 이런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2년 가까이 당내에서 심지어 반대 토론까지 이끌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하자고 하는 부분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거된 상태에 지금 입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은 10명이 지금 입법 발의 조건입니다. 10명이. 그래서 발의한 의원들이 몇 명인지를 보시면은 아는데 입법 발의할 때 이 동의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의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 2019년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한길 그때 아마 당대표 아니셨는가 싶은데 민주당에 당대표를 비롯한 5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때 발의를 했다가 전부 다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답변한 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20명 발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분들이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일부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발의된 이 법안 자체를 법안 소위에 내려보내서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그거는 지금 2020년 6월 국회 거의 개원하자마자 된 건데 그거 자체를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지금 법사위에 묵혀두고 있는데 그거를 그 살상의 결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가장 반대하는 분이다. 민주당에서 하는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강령이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저도 이게 민주당의 강령인지 여부를 당원 당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성평등하고 소수자고 약자고 이거는 우리 당뿐만 아니고 어느 당이든 소수자, 약자, 중산층 보호 문제는 다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문구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당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소속당 의원들이 전체가 다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의당처럼 당령이나 당규나 여기에 강언이나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만일 그게 당론이었다고 그러면은 2019년도에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이분들이 냈다가 철회한 것 자체가 당론 위반이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표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 주셨습니다. 네. 지금 김혜재 의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정치단체, 정당의 강령에는 당연히 성소수자보호라든지 또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막는 이런 경향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당의 속성이고요.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되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사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계실 때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더 주장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아까 김한길,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그 법안 제가 철회시키는 설득을 해서 철회를 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때 제가 철회시킨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 헌법에는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 평등권을 받아서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성적 지향을 포함해서 한 20여 개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는 그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지했을 때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만일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본인이 인식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차별 대우를 해소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그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정 권고를 하고 시정을 하는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청의 유엔청에서 그 결의가 있기 전에 우리는 실정법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막는 조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아까 김혜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개의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 중에서도 국가임금위원회법에 사실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내용의 법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사회에서 논란되는 것처럼 이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기독교계의 우려를 가중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성애, 동성혼에 반대하는 설교나 그런 자유가를 빼앗게 되면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우리 교계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우리 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제 이 법안이 입법화하는데 결코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시간 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또 국민의힘 국적 국회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칠 필요는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것을 일부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일부 진보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하고 또 기독교가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에서 찍어내려고 한다, 축출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이 문제가 풀어온 과정을 보면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반인권적인 그런 그 미국의 여러 가지 문화와 정치 제도 속에 있는 그 열 몇 개의 아이템 중에 성소수자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자.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동성애 동성혼자를 미국의 여러 주에서 예를 들면 격리한다든가 나병환자처럼,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감옥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인권적인 행위를 했고, 그것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암살로 인해서 더 표면화돼 가지고 이게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제 채택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기독교계가 좀 더 그 뜻을 분명히 해서 공론화 과정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과정을 김혜재 의원처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10% 정도나 정확하게 알까 싶은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의당 쪽 주장이라든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자꾸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공론화를 해서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를 전혀 차별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만약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은 기독교계가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해서 좀 더 토론을 하고 공론화를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드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분도 상당히 있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종료를 하고 주제가 조금 더 있으니까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네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김혜재 의원은 이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오늘 이 자료집에 보면 그냥 차별금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차별 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신할 때도 분명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는 절대 반대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라도 좋은 방향으로 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인식은, 저는 그런 인식 자체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빠져서 법 통과가 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스물스물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모든 법제라고 하는 것은 타겟팅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휘도로 맞도로 해서 30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차별금지는 안 된다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입법적인 틀에 있어서도 기본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네, 처음에 의도와 달리 끼워넣기로 그 다음에 원하는 그런 제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김지표 의원님께서 종교 지원 형평 정책에 대한 것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뿌리 내린 것은 약 13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가톨릭까지 포함하면 약 25%, 4분의 1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선교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존중을 받는 많은 그 성인들이 선교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한국전동란 시절에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입양해 잘 키웠고 그 양자의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내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성경 말씀을 몸소 실천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국내외 어느 곳에서든지 존경받고 있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선교하는 지역을 성지화하고 현대사의 좋은 유적지로 포장하는 움직임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여수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에 대한 뭐 정지와 지원 이런 이유로 그때 혜택이 안 돼서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1운동 당시 통계를 보면 전체 국민 중에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한 2% 내외밖에 안 됐는데 33인의 대표자 중에서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에 기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낳은 대표적인 사건이 경기도 화성의 제합리교회 성도들에 대한 일제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합리 유적지 같은 것도 국가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반드시 기리고 기억해야 할 그런 유적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3.1운동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 뒤에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또 독립운동을 한 주도 세력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점 등을 보면 한국 기독교가 그런 독립운동 그리고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발전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후세에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 법률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와 유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등이 제정이 돼가지고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상당한 금액 받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근대 종교는 보존을 가치가 있는 그 문화유산이 많이 있고 아직 이 문제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교회 총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고 있는 근대 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저는 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 내에 이 법과 함께 심의 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몇 개의 법안들이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이 한교총에서 근대 종교문화자원보존법이 만일 발표가 되고 제안이 되면 우리 기독교계와 잘 협의해서 이 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나 혹은 동조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민혁명당 그 부대표 구영일 변호사입니다. 우선 그 종교 지원의 형평성에서 기독교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고 우리 김치부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지원이 아니라 예배를 마음껏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염병 예방법이 13차례 정도, 올해까지는 거의 15차례 정도 이제 개정안들이 나오고 계속 개정되는데, 작년 3월 9일날 개정된 내용은 이 정부가 이 예배와 관련해서 제한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을 49조 제3항, 5항 그리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79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이 담임 목사에게, 그러니까 운영 관리자죠, 담임 목사에게 벌하는 규정을 작년에 개정안으로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난리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 김진표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이 개정안, 교회 폐쇄 법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폐쇄 법안에 대해서 그 당내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보호할 것인가, 그 노력을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조가 되고 앞으로도 교회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원님을 믿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대구 경북에서 확산될 때 신천지 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빠르게 확산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염병 관련 법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는 아마 하위 행정명령 등에서 그런 규정들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늘날 와서는 오미크론으로 감염 전염력은 엄청나게 넓어졌는데 중환자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일반 독감보다 그저 조금 정도 더
중환자 비율이 높은 이런 정도로 변해가고 있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이제 이런 그 감염병을 코로나19의 경우엔 이런 감염병을 이제 그 법규나 이런 생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소위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바꿔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교의 자유와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현재의 지침 하에서도 대부분 예배적인 제한을 음식물을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지침에서 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법규나 내용을 좀 점검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의 자유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세부적인 행정 조정을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도 또 행정부에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그 답변이 좀 영어 같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그 내용은 하위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지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3항, 5항 그리고 79조에 3월 2일 개정돼서 폐쇄하도록 해서 작년 개척교회가 한 4,000교회가 사라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위 규정에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 사실과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 발의 될 때 개정안이 발의될 때 그 김진표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 거기에 서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반대를 명시적으로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고영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법에 조문화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당시에 아마 정부 입법안으로 나왔으면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도 아마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지 않았을까.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개 반대가 300여 명 국회의원 중에서 10명도 안 나왔을 겁니다. 한두 명 정도가 반대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기본적인 부분을 법률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그 시국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사실 정부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성명도 냈습니다. 제한은 불가피하지요. 교회라고 해서 코로나 정부에서 예배를 기존에 드리는 대로 드리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배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할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은 안 된다. 그 내용을 제가 공개적으로 한 2번 정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특히 교회 예배 관련해서는 헌법 법으로 이게 문제 있다, 헌법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아마 법원의 판결도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사실상 우리 기독교 예배에 대한 부분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당 내부의 토론이나 의견들을 제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우리 여당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돼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본질적인 부분은 훼손 안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저희 민주당에서는 열심히 기독교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황교안 총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제에 코로나19까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진실이 좀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어요. 잘못 들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탄압은 막중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교회 예배 30%만 드리게 돼 있어요. 30%라고 하면 예배 필수 인원들 빼면 실제로는 몇 남지 않습니다. 이게 탄압이 아니고 뭐가 탄압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30%가 오시지 말고 안전하게 집에서 뭐 이렇게 되면 이거야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 20% 이제 올린다고 해서 교회의 자유를 주겠다, 정상화하겠다. 지금 30%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진표 의원님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김혜재 의원도 아주 아끼는 후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른 종교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교회에 대한 제재가 탄압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까 이제 4,000개 교회를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2년 사이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 중에 핵심적인 자유는 뭐냐면 예배의 자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 유지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유는 질서 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한은 첫째, 법률에 의해야 하고 둘째,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헌법 3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정부가 한때는 대면 예배 전면 금지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사례를 제가 뭐 광문한지 몰라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저항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뭐 스물스물 좀 풀었다는 것이 지금 3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바르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당이 어떤 입장으로 가고 있는가, 여권의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면밀하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 30%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안 받은 사람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30%고요. 접종 완료자들은 지금 70%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주일에 매주 교회를 2군데 내지 3군데 방문을 합니다만은 또 교회가 지혜롭게 예배를 1, 2, 3부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나오셨던 성도님들 수준까지는
지금 회복이 안 되고 거의 70%에서 80%까지 지금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목사님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코로나, 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방역이 지금 해제가 되는 게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피해 없이 그래도 그렇게 된 거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정말 협조해 주신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다른 외국에서 방역 패스 전부 지금 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후보께서 접종 완료한 사람은 24시간 영업 제한까지 풀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음식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풀자고 하는 입장이니까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조만간 100% 이 부분은 해제가 되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3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300명 갈 수 있는 교회인데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딱 광고가 난 것이 뭐냐면 30% 100명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거 저런 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현실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맨날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100명 올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참석해 주십시오.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니까 지혜롭게 참석해 주십시오. 이게 교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것을 이렇게 호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입장을 정리하시면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최대한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어서 또 얘기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교회발 코로나 제가 이 교회발 코로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저는 저거 가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명백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특별히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교회를 지킬 책임도 사실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권자 중에는 크리스천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의 자유도 우리가 최대한 지켜드리고 또 크리스천들의 자유는 뭐 성경에 다른 종교와 다른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백신 정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작년 5월 달에 미국에 백신을 좀 달라. 우리 나라가 지금 백신 대처를 잘 못해서 백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미리 이제 손구매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미국은 뭐 오랜 동맹 관계 아니냐. 그래서 좀 많이 도와달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백신이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백신 맞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으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니까 백신을 맞은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백신 안 맞으면 코로나 이제 이렇게 뭐 2주, 3주 고통받으면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역이 생기는데 오히려 백신을 맞았더니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뭐 제가 몇 분의 피해자도 만나봤습니다만은 남편이 멀쩡하던 남편이 직장 나가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스물스물 악화되더니 이제는 백혈병이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백신 맞고 백혈병 앓고 고생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게 돼버리고 그래서 정말 가정이 갑자기 그냥 아주
평지풍파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정밀한 이런 점검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임상이 보통은 3상까지 가야 되는데 2상 마친 상태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결국 그런 판단이 뭐냐, 참 어려운 판단이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것을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정책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백신 패스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못 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백신 없으면 패스 못하는 곳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저는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으로 내가 내 건강을 지킬 것인지 또는 내 스스로의 자연력을 통해서 회복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코로나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도 뭐 별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스스로 자가 면역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하는 판단은 결국 국민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반대는, 백신 패스는 반대하는데 더더구나 요즘 강제 접종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5살 이상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백신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맞춰서 제가 듣기로는 80-90%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맞은 만큼 또 많은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런 정책은 정말 국민 중심의 정책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책이 아니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도 반대하고, 그리고 강제 접종은 더 반대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지금은 정말 백신이 안전한가? 제가 실제로 어떤 의사가 가져와서 보여주는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미인가요? 이영미죠. 이영미 선생님의 그 영상을 제가 직접 봤는데, 백신 속에 정말 그 당시 표현을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던데, 하여튼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딱 직접 보이는데,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이걸 배양을 제대로 잘 한 거냐, 관리를 잘 한 거냐. 저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어떻게 그걸 잘 안 하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백신의 안전성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백신을 강제로 맞춰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도 온라인이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강제로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이런 정도로 발제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시간이 제한이 되어져 있어서 충분히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대화는 오고 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거법에 대해서 고용일 변호사님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어만 질문하면서 말을 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이자 대선 후보자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변과기대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선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그들 표현에 의하면 인민 스스로가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공산당원들만 뽑으니까, 즉 국민 스스로 자기의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꽃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꽃은 너무 꺾이기 쉬운 허약한 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취약함은 한 3개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사전 투표제도, 두 번째는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 구성, 그리고 사후에 선거제도의 무효, 유효를 판단하는 재판제도의 유명무실함, 이 3가지를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 취약함으로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부정 선거의 개입 소지가 있음을 증거들도 많이 제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략 제시를 하면 사전 투표 용지는 프린터로 일방적으로 외부에서도 인쇄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 투표 용지는 이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고 인쇄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쇄소에 찍힌 거를 그 다음에 꼬리표를 떼서 일련 번호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끝나고 나면 그 도장까지 수거를 하는데, 사전 투표 관리관도 원래는 날인을 하도록 공직선거법 153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인쇄에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이 선거 투표 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부정 선거의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데, 원래는 공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그리고 국회에서 3인을 임명해서 공정한 심판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3인,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이 임명한 사람 1사람, 그리고 그 전에 미래통합당에서 임명한 사람 1사람,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심판이 공정하게 그 투표를, 선거를 공정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거 소송,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전속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 그 소송을 몰아가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서 이거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아예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은 예시 규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80일 이내에 재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도 당선만 되면 선거소송을 질질 끌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임기 다 해먹습니다. 대통령 임기 다 해먹습니다. 왜? 180일 내 6개월 내 판결을 안 하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화된 공직선거법 222조, 이것 때문에 결국 이런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취약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개입될 소지와 논란은 여전히 유지되고, 나중에는 선거 자체를 통해서 히틀러가 그 좋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다 뒤집어 엎고 나치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주십시오. 네, 이 선거제도와 관련한 말씀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난 선거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몇 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서도 그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혀 정말 수호의 의심도 받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전투표의 문제들을 이렇게 고 변호사님처럼 제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전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투표율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투표율이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인데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 소지를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는 배제하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투표함을 전부 중앙선관위의 CCTV를 여러 개 설치하고 24시간 불을 켜서 관리하는 그 투표함으로 다 모아서 마지막 개표할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그런 지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중앙선관위 나름대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거 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가급적 선거 재판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만 국회의원이 임기를 다 채워주기 위해서 법원이 선거 재판을 끄는 것은 아니고 재판이라는 것이 항상 원고 측과 피고 측이 공격 방어를 하다 보면 그 길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여러 가지 재판 간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선거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정부의 선관위를 통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보존이 됩니다. 선거 비용이. 근데 그것을 전부 100% 반납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부담을 지어지기 때문에 저는 선거 재판은 좀 빨리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그렇게 엉성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황교안 총리님 말씀하신 백신 문제는 저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급하게 전파가 되고 계속해서 변이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상황에서 그 새로운 변이에도 적응될 수 있는 백신을 전 세계가 개발을 못하니까 그 통상적으로 동물 실험 3번, 사람 인체 실험 3번, 6번을 거쳐서 보통 한 3년에서 5년이 걸려야 백신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변이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관련 기관이라든가 유럽의 관련 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제한된 그 시간 내에 이제 특별 사용 허가를 해서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의 비율이 예를 들면 독감 주사의 부작용의 비율이라든가 다른 질병의 부작용의 비율보다 특별히 높지는 않다.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바이오 산업이 또 그 보건의료 과학이 더 발전해서 이 백신 더 좋은 백신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지혜를 모아서 백신을 가급적 보급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백신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판단을 하는데 다만 백신 패스 제도가 백신을 강제하는 것이냐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잘 한다는 나라들 대부분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이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것이 유럽의 여러 나라, 미국 뭐 다 확산돼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도 이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패스 제도와 같은 유도 제도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문제는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중증 환자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환자 수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가의 안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 치료 시설의 부족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환자 병실이라든가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병실 부족으로 인해서 치료를 못 받고 우리 의료 체계의 한계에 부착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형 교회들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부당하게 느꼈을 종교의 자유 제한 이런 것들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협조해 주셨는데, 다만 이 아까 고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교회 폐쇄 얘기까지 나왔던 것은 이 초기 그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많은 대척교회들이 오랜 관행이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계속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황교안 총리님 말씀처럼 종교의 자유의 근본을 침해할 수 없죠.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선에서, 그러나 그동안 우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협조해 주신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 교회도,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다닙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그 이제 3차 접종까지 다 맞은 사람은 지금 제한 없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 선택으로 여러 가지 의료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특별관리 예배를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점을 앞으로도 좀 더 방역의 세부 지침을 만드는데 더 보완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통계를 왜곡시킨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독감으로 매년 대한민국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코로나 지금 사망자 수가 7,000명이 아닙니다. 6,900명. 코로나 일반 독감보다 사망자 수가 적었는데 과거에 교회를 폐쇄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폐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백신 패스 자체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 대부분이 백신 패스를 한다고 하는데, 덴마크 완전히 풀었습니다. 영국도 완전히 풀었습니다. 미국 선진국인데 5개 쭉 빼놓고 전부 다 풀었는데 어느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이제 주최하신 분에게 묻는 질문인데요. 세 번째 발제가 교회 발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서 교회 한 번 왔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발생한 겁니까? 왜 교회 발 코로나와 백신 정책이라고 이 주제를 정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신 분의 의도가 뭔지 제가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19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이거 가지고 크리스찬 판단하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맨 마지막에 15초, 우리 교계와 나라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15초 한 말씀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라서 15초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백신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김재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가지고 사망한 백신 사망 피해자가 지금 1,800명이 넘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명할 건가? 그래서 결국 백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법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선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선거 사무는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처리해도 된다. 가급적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이 말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는 명백하게 180일 날짜까지 못 박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뭐 공격 방어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진다. 이렇게 김민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참 따뜻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선고 소송에 있어서 공격 방어가 없었습니다. 공격할 장을 안 만들었어요. 대법원 하는 겁니다. 139개에서 선고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도 오래 가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취소하고 이런 분도 있어서 지금 126곳에서 선고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선고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훨씬 넘도록 그 중에 5곳에 대해서만 126곳 중에 5곳에 대해서만 검증의 첫 단계인 재검표 5곳에서만 이루어졌어요. 무슨 논박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검증을 안 하고 재검표를 하고 그걸 토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절차를 안 밟고 있어요. 청주 상당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 8월 10일 날 재검표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울에서 재검표를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부정투표 용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8월 10일 날 하기로 돼 있었던 두 번째 재검표를 10월 1일로 연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9월 중순쯤 되니까 10월 1일 날 하기로 했던 것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을의 경우에 지금 재검표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는 거예요. 선거 소송을 다투고 있는데 다음 대선 이후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미루려고 하고 있어요. 왜? 재검표를 해보니까 감당하지 않는 불법 투표용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가 아닌 투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검표를 아예 안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법부를, 대법원을 어떻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주범이었고, 그리고 법원은 공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면서도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에 근무하면서도 공안부에서만 근무했어요. 제가 검사 28년을 했는데 24년 이후는 공안부에만 있었습니다. 공안부라는 것은 간첩 잡고 선거사범 잡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정선거 전문가입니다. 제가 기소한 거, 무죄한 거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죄가 났어요. 또 제가 아예 무혐의 결정한 건 그대로 또 끝났습니다. 그런 제가 직접 재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표는 고사하고 126곳에 대해서 하다못해 재검표라도 시작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군데가 뭡니까? 그나마라도 하기로 했던 거 밀어놓고 있어요, 지금. 정말 전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정말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지난번 제가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TV 토론회 할 때 제가 직접 판넬까지 만들어서 다 보여주면서 이래서 4.15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서기를 다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언이 아닙니다. 한번 부방대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시는 이미 실수한 것은 넘어갑시다. 그렇지만 또다시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토론자 입장에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바랍니다. 부정선거 네, 우리가 시간적으로 4주에 네. 133명이 죽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분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됐는데요. 마지막 멘트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15초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민생 문제라든지 사회적 양극화, 저출생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도 법조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만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양한 이런 사회적 이해관계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 해결 과정에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투영시켜서 이 문제를 해야 될지가 최고의 고민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분노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히 여야 간에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정말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대통령이 이런 대립관계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어떤 미래와 희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주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수원중앙신유교회에서 이제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조창기도회 회장을 맡아서 어제도 조창기도회를 가졌습니다만은 너는 미래목회 포럼의 다른 일정을 취소해가면서 나왔던 것은 우리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 기독교계의 선교 환경을 개선하고 또 좀 더 국민적인 지지 기반이나 선교 기반을 넓히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고명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에 미래목회 포럼을 대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체 대학생의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젊은이들에 대한 선교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반성할 일은 없는가? 제가 대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나신가를 물어보면 젊은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기득권자들의 종교다. 한 번도 자기들의 어려운 입장이나 소수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문을 열어놓지 않고 배타적이고 항상 그들만의 종교다. 이런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저도 공감하고 교계의 주장을 동조해서 우리 김혜재 장로하고 함께 어떻게든지 이런 일이 입법이 안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뤘던 이런 주제들에 관해서도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과 우리 기독교계가 너무 동떨어지고 폐쇄적이고 편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의 선교 환경, 특히 미래목회 포럼이 주장하시는 이 선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점을 좀 저도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직장 생활했습니다. 본사에 82명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드러냈던 사람 2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한 때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 자체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용단이 없이는 올 수 없을 자리이신데 귀한 용단을 갖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한국교회가 더 소망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미래목표 포럼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어떤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여야에 공통적으로 정치인들의 배속이 되는 가운데 어떤 데가 잡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소통하고 관철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중도적인 마음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귀한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우리 많은 언론기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방해 주시고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분들에게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야망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힘 있는 글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공감과 힘을 얻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우리 박병덕 목사님께서 나눠주시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잘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이분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장학생활을